옛날 아주 먼 옛날 조선의 수도 경성 너른 기와집에 명문 양반 진씨 가문이 살았습니다. 진승지 대감. 진대감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가문으로 재산 또한 넉넉하여 경성 안팎으로 부유하기로 소문난 집안이었습니다. 진대감과 부인 박씨 사이에는 금지옥엽 외동딸 진명선, 진선아 아씨가 있었습니다. 명선아 씨는 어릴 적 무서운 천년두를 앓고 난 후 얼굴과 온몸에 얼근 흉터가 남았습니다. 곱지 않은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받았지만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명선아 씨가 20살 꽃다운 나이가 되자 진대감 부부는 딸의 혼처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자라지만 명선이의 혼처를 구하기가 이리 어려울 줄이야. 부인 박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근심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우리 진씨 가문이면 콧대 높은 명문가에서도 탐낼 줄 알았건만 딸아이의 흉터 소문이 벌써 파다하게 퍼진 모양이오. 진대감 또한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부부는 밤낮으로 고민하며 이름난 중매쟁이들을 불러 거금을 쥐어주며 좋은 혼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편 정작 혼례 당사자인 명선아 씨는 부모님의 걱정과는 달리 몸종 순이와 함께 경성 저작거리를 쏘다니기 일쑤였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비단 옷을 즐겨 입고 얼굴을 가리는 쓰개 치마도 없이 온갖 구경거리를 찾아다니며 해가 뉘엿뉘엿 질 때쯤에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감마님께서 아씨께 집에서 조신하게 규방에 머무르라고 신신당부하셨잖아요. 몸종 순이는 애원했지만 명선아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잔소리는 이제 지겹지도 않아. 나는 원래 조신해. 밤마다 책을 읽고 술을 놓으니 얼마나 조신하니? 명선아 씨는 능글맞게 웃으며 순이를 타박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선아 씨가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또다시 밖으로 나가려 하자 몸종 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아씨, 제발 더도시라도 쓰시고 나가세요. 아씨 얼굴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싫어. 날씨도 더운데 답답하게 더돋은 무슨. 남들이 수군거리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신경 쓰지 않아. 신경 쓰면 속병만 생겨. 명선아 씨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당당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명선아 씨는 개의치 않고 활보하며 활기찬 경성의 풍경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대감 부부가 명선아 씨를 찾아와 뛸 듯이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명선아, 드디어 내 배필을 찾았다. 너에게 딱 맞는 짝이야. 누군데요? 경성 권세가 권태영 대감 댁의 둘째 아들이란다. 그 명문 권씨 가문에서 너를 며느리로 삼겠다고 했다. 진대감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권씨 가문은 경성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중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딸의 흉터 소문에도 불구하고 권씨 가문에서 혼례를 진행하겠다는 것에 진대감 부부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혼례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바깥 나들이를 좋아하던 명선아 씨도 부모님의 간곡한 성화에 못 이겨 집안에 틀어박혀 신부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드디어 혼례날, 권세이는 두 가문의 혼례라온 경성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 진대감 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집안은 잔칫집처럼 시끌벅적하고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고 권대감의 둘째 아들 권민우, 권신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권신랑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표정 또한 밝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화려한 족두리와 원삼을 갖춰 입은 신부 명선아 씨가 가마에서 내리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신부에게 쏠렸습니다.
명선아 씨는 덩치가 컸고 얼굴의 흉터는 화려한 연지곤지에도 가려지지 않고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혼례가 시작되자 권신랑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졌습니다. 신부 명선아 씨의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보던 권신랑은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니 뒷걸음질 치다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못해. 저 여자랑 혼인 못해. 권신랑은 혼례식장을 뛰쳐나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혼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놈! 당장 잡아와! 권 대감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고 권씨 가문의 하인들이 권신랑을 쫓아갔습니다. 진 대감 부인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우리 딸 명선이 어떡해. 진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을 진정시키며 안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혼례식장은 수군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정작 신부인 명선아 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 대감 댁은 초상집과 다름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진 대감 부부는 분통을 터뜨리며 밤새도록 울분을 토했습니다. 혼례날 신랑이 도망치다니. 세상에 이런 망신이. 우리 가문 얼굴에 먹칠을 하다니. 권 대감은 진 대감 댁을 찾아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겨우 권신랑을 잡아왔지만 권신랑은 술에 잔뜩 취해 엉망진창이 된 몰골이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권신랑은 술에 취해 웅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조용히 마무리 짓읍시다. 진 대감은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 시각 명선아 씨의 신방에서는 신부 명선아 씨가 홀로 술상을 차려놓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술에 취한 명선아 씨는 코를 골며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진 대감 댁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권신랑이 또다시 도망친 것입니다. 나는 중이 될지언정 저 여자와는 절대 혼인 못해. 차라리 죽는 게 낫소. 권신랑은 울부짖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희 가문이 잘못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권 대감은 체념한 듯 말하고 하인들을 데리고 풀이 죽어 돌아갔습니다. 진 대감 부부는 망연자실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집안 이제 망했어. 망했어. 우리 딸 명선이는 이제 어떡해. 하지만 정작 딸 명선아 씨는 깊은 잠에 빠져 이 모든 소란스러운 일을 까맣게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권씨 가문에서 파혼을 정식으로 요구했고 진 대감은 울며 겨자 먹기로 파혼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명선아 씨의 혼사는 물거품이 되었고 진씨 가문은 경성팔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대감 부부는 시름시름 알아누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5년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흘렀습니다. 경성 사람들은 흉터 있는 신부 이야기는 잊었지만 진 대감 부부의 시름은 날마다 깊어만 갔습니다. 우리 딸 명선이를 언제까지 이렇게 늙게 놔둬야 하나? 평생 혼자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소? 부인 박 씨는 밤마다 한탄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도 어찌하고 싶소만 이미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을. 어느 집안에서 흉터투성이 우리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려 하겠소. 진 대감은 답답한 마음에 긴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선비 한 명이 진 대감 댁을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자신을 청운 마을에서 온 박선달이라고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제 제자 중에 아주 훌륭한 젊은이가 하나 있는데 집안은 몰락하여 가난하고 부모도 일찍 여의었지만
인품과 학식은 그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진 대감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재라면 어찌하여 아직 혼인을 못했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당장 끼니 있기도 힘든 형편이라 혼처를 구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박선달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젊은 선비를 만나보고 싶소. 대감은 박선달에게 청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 대감은 박선달과 함께 청운마을로 젊은 선비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선비는 허름한 초가집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살이는 엉망이었지만 젊은 선비 이서준, 이선비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과연 스승 박선달의 말처럼 인품이 바르고 학식이 깊었습니다. 진 대감은 이선비에게 명선아 씨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조심스럽게 혼례를 제안했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깊이 생각에 잠기더니 어렵게 답했습니다. 혼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진 대감은 젊은 선비에게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명선아 씨를 구박하거나 함부로 내쫓지 말 것. 둘째, 명선아 씨를 고생시키지 않도록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진씨 가문에서 넉넉히 지원해 줄 것. 젊은 선비 이서준은 진 대감의 두 가지 조건을 굳게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는 경성 외곽의 작은 암자에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혼례식에는 진 대감 부부와 박선달 스승 외에는 그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신방에 단둘이 남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이 실망하셨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멋쩍은 듯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시선에 익숙합니다. 이제 아무렇지도 않으니 선비님도 저를 편하게 대하세요. 명선아 씨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명선아 씨의 굳은 표정 뒤에 숨겨진 슬픔을 느꼈습니다. 부인께서 저를 어떻게 대하시든 상관없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저를 내쫓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더 이상 부모님이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명선아 씨의 슬픈 눈빛에 젊은 선비 이서준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일은 결코 없을 것이요. 부인을 구박하거나 흉보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요. 젊은 선비 이서준의 진심 어린 말에 명선아 씨의 굳었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진 대감 댁에서 며칠을 보낸 후 진 대감이 경성 근교에 새로 마련해준 아담한 새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처가의 넉넉한 도움 덕분에 생계 걱정 없이 오로지 학문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신부 명선아 씨는 집안 살림을 꼼꼼히 도맡아 하고 아버지 진 대감에게 물려받은 넓은 논밭도 부지런히 관리하며 남편 이서준을 정성껏 내조했습니다. 2년 후 젊은 선비 이서준은 마침내 과거의 장원 급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진 대감은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크게 잔치를 열고 기뻐하며 사위 이서준의 손을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하다, 사위. 장원 급제라니. 이 모든 것이 다 안사람 덕분입니다. 만약 아내가 저를 헌신적으로 보살펴주고 든든하게 뒷바라지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위 이서준은 공을 아내 명선아 씨에게 돌렸습니다. 그 후 명선아 씨는 슬아의 옥동자 아들을 낳아 진씨 가문에는 경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아내 명선아 씨와 함께 살수록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선아 씨는 넉넉하고 따뜻한 인품과 뛰어난 지혜와 리더십으로 집안을 평안하게 이끌었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높은 벼슬에 올랐고
훗날 임금의 곁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보좌하는 요직인 좌승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경복궁 깊숙한 곳에 슬픈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임금 이현, 이임금의 하나뿐인 여동생 화한옹주가 꽃다운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자성대비, 자성왕대비는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의 잠겨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임금 이현은 어머니 자성대비 걱정에 밤낮으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자성대비는 임금에게 부디 슬픔을 딛고 국정을 돌보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임금은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임금 이현이 깊은 밤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상선나인이 급히 임금을 찾았습니다. 상선나인은 어린 궁녀를 데려와 떨리는 목소리로 고했습니다. 전하, 이 어린 궁녀아이가 죽은 화한옹주 마마님과 똑 닮은 여인을 경성 저작거리에서 보았다고 하옵니다. 뭐라?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임금 이현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다그쳐 물었습니다. 궁녀는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궁녀가 중전마마의 심부름으로 사가에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좌승지 부인이 돌아가신 화한옹주 마마님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임금 이현은 즉시 좌승지 부부를 대궐 안으로 불러들이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늦은 밤, 좌승지 부부 명선 아씨와 이서준은 영문도 모른 채 궁궐로 향했습니다. 임금 이현은 좌승지 부인 명선 아씨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인의 두 손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 동생 화한옹주가 어떻게 이리 똑 닮을 수 있단 말이냐? 임금 이현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흐느꼈습니다. 임금은 곧바로 자성대비의 처소로 좌승지 부인 명선 아씨를 데려갔습니다. 자성대비는 침상에 누워있다가 좌승지 부인 명선 아씨를 마주하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명화야. 내 딸 명화가 아니냐. 어떻게 살아 돌아왔단 말이냐. 자성대비는 좌승지 부인 명선 아씨를 품에 꽉 끌어안고 하염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성대비는 좌승지 부인 명선 아씨를 친딸처럼 아끼고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놀랍게도 외모는 죽은 딸 화한옹주와 똑 닮았지만 성품은 전혀 달랐습니다. 옹주는 평소 성격이 까칠하고 심술궂었지만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넉살 좋고 마음 씀씀이가 넉넉했습니다. 자성대비는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를 통해 생전의 딸에게서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편안함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모녀처럼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가 궁궐 안에서 편안히 잠을 자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옆에 있던 궁녀에게 조심스럽게 요강을 청했습니다. 궁녀가 화려하게 장식된 금 요강을 공손히 가져오자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문득 과거 흉터 때문에 맺어질 뻔했던 혼례날 밤, 권신랑이 도망친 후 홀로 술에 취해 요강에 실수를 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갑자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인,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길래 홀로 웃으십니까? 곁에 있던 궁녀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어렸을 적 철없던 제 모습이 문득 떠올라서 잠시 웃었어요.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의 얼굴에는 흉터처럼 희미하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가 잔잔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 후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자성대비의 깊은 총애를 받으며 남편 이서준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 이서준은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정경 부인이 되어온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슬아의 세 아들을 낳아 모두 훌륭하게 키워냈고 박씨 가문은 더욱 번성하여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조선의 수도 경성 너른 기와집에 명문 양반 진씨 가문이 살았습니다. 진승지 대감, 진대감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가문으로 재산 또한 넉넉하여 경성 안팎으로 부유하기로 소문난 집안이었습니다. 진대감과 부인 박씨 사이에는 금지옥엽 외동딸 진명선, 진선아 아씨가 있었습니다. 명선아 씨는 어릴 적 무서운 천년두를 앓고 난 후 얼굴과 온몸에 얼근 흉터가 남았습니다. 곱지 않은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받았지만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명선아 씨가 20살 꽃다운 나이가 되자 진대감 부부는 딸의 혼처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자라지만 명선이의 혼처를 구하기가 이리 어려울 줄이야. 부인 박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근심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우리 진씨 가문이면 콧대 높은 명문가에서도 탐낼 줄 알았건만 딸아이의 흉터 소문이 벌써 파다하게 퍼진 모양이요. 진대감 또한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부부는 밤낮으로 고민하며 이름난 중매쟁이들을 불러 거금을 쥐어주며 좋은 혼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편 정작 혼례 당사자인 명선아 씨는 부모님의 걱정과는 달리 몸종 순이와 함께 경성 저작거리를 쏘다니기 일쑤였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비단 옷을 즐겨 입고 얼굴을 가리는 쓰개 치마도 없이 온갖 구경거리를 찾아다니며 해가 뉘엿뉘엿질 때쯤에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감마님께서 아씨께 집에서 조신하게 규방에 머무르라고 신신당부하셨잖아요. 몸종 순이는 애원했지만 명선아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잔소리는 이제 지겹지도 않아. 나는 원래 조신해. 밤마다 책을 읽고 술을 놓으니 얼마나 조신하니? 명선아 씨는 능글맞게 웃으며 순이를 타박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선아 씨가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또다시 밖으로 나가려 하자 몸종 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아씨, 제발 더도시라도 쓰시고 나가세요. 아씨 얼굴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싫어. 날씨도 더운데 답답하게 더돛은 무슨. 남들이 수군거리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신경 쓰지 않아. 신경 쓰면 속병만 생겨. 명선아 씨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당당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명선아 씨는 개의치 않고 활보하며 활기찬 경성의 풍경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대감 부부가 명선아 씨를 찾아와 뛸 듯이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명선아, 드디어 내 배필을 찾았다. 너에게 딱 맞는 짝이야. 누군데요? 경성 권세가 권태영 대감 댁의 둘째 아들이란다. 그 명문 권씨 가문에서 너를 며느리로 삼겠다고 했다. 진대감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권씨 가문은 경성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중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딸의 흉터 소문에도 불구하고 권씨 가문에서 혼례를 진행하겠다는 것에 진대감 부부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혼례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바깥 나들이를 좋아하던 명선아 씨도 부모님의 간곡한 성화에 못 이겨 집안에 틀어박혀 신부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드디어 혼례날, 권세 있는 두 가문의 혼례라온 경성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 진대감 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집안은 잔칫집처럼 시끌벅적하고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고 권대감의 둘째 아들 권민우, 권신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권신랑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표정 또한 밝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화려한 족두리와 원삼을 갖춰 입은 신부 명선아 씨가 가마에서 내리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신부에게 쏠렸습니다. 명선아 씨는 덩치가 컸고 얼굴의 흉터는 화려한 연지곤지에도 가려지지 않고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혼례가 시작되자 권신랑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졌습니다. 신부 명선아 씨의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보던 권신랑은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니 뒷걸음질 치다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못해. 저 여자랑 혼인 못해. 권신랑은 혼례식장을 뛰쳐나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혼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놈. 당장 잡아와. 권 대감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고 권씨 가문의 하인들이 권신랑을 쫓아갔습니다. 진 대감 부인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우리 딸 명선이 어떡해. 진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을 진정시키며 안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혼례식장은 수군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정작 신부인 명선아 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 대감 댁은 초상집과 다름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진 대감 부부는 분통을 터뜨리며 밤새도록 울분을 토했습니다. 혼례날 신랑이 도망치다니. 세상에 이런 망신이. 우리 가문 얼굴에 먹칠을 하다니. 권 대감은 진 대감 댁을 찾아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겨우 권신랑을 잡아왔지만 권신랑은 술에 잔뜩 취해 엉망진창이 된 몰골이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권신랑은 술에 취해 웅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조용히 마무리 짓읍시다. 진 대감은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 시각 명선아 씨의 신방에서는 신부 명선아 씨가 홀로 술상을 차려놓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술에 취한 명선아 씨는 코를 골며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진 대감 댁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권신랑이 또다시 도망친 것입니다. 나는 중이 될지언정 저 여자와는 절대 혼인 못해. 차라리 죽는 게 낫소. 권신랑은 울부짖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희 가문이 잘못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권 대감은 체념한 듯 말하고 하인들을 데리고 풀이 죽어 돌아갔습니다. 진 대감 부부는 망연자실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집안 이제 망했어. 망했어. 우리 딸 명선이는 이제 어떡해. 하지만 정작 딸 명선아 씨는 깊은 잠에 빠져 이 모든 소란스러운 일을 까맣게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권씨 가문에서 파혼을 정식으로 요구했고 진 대감은 울며 겨자 먹기로 파혼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명선아 씨의 혼사는 물거품이 되었고 진씨 가문은 경성팔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대감 부부는 시름시름 알아누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5년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흘렀습니다. 경성 사람들은 흉터 있는 신부 이야기는 잊었지만 진 대감 부부의 시름은 날마다 깊어만 갔습니다. 우리 딸 명선이를 언제까지 이렇게 늙게 놔둬야 하나? 평생 혼자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소? 부인 박 씨는 밤마다 한탄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도 어찌하고 싶소만 이미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을. 어느 집안에서 흉터투성이 우리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려 하겠소. 진 대감은 답답한 마음에 긴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선비 한 명이 진 대감 댁을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자신을 청운 마을에서 온 박선달이라고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제 제자 중에 아주 훌륭한 젊은이가 하나 있는데 집안은 몰락하여 가난하고 부모도 일찍 여의었지만 인품과 학식은 그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진 대감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재라면 어찌하여 아직 혼인을 못했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당장 끼니 있기도 힘든 형편이라 혼처를 구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박선달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젊은 선비를 만나보고 싶소. 대감은 박선달에게 청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 대감은 박선달과 함께 청운마을로 젊은 선비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선비는 허름한 초가집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살이는 엉망이었지만 젊은 선비 이서준, 이선비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과연 스승 박선달의 말처럼 인품이 바르고 학식이 깊었습니다. 진 대감은 이선비에게 명선아 씨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조심스럽게 혼례를 제안했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깊이 생각에 잠기더니 어렵게 답했습니다. 혼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진 대감은 젊은 선비에게 2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명선아 씨를 구박하거나 함부로 내쫓지 말 것. 둘째, 명선아 씨를 고생시키지 않도록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진씨 가문에서 넉넉히 지원해 줄 것. 젊은 선비 이서준은 진 대감의 2가지 조건을 굳게 약속했습니다. 2 사람의 혼례는 경성 외곽의 작은 암자에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혼례식에는 진 대감 부부와 박선달 스승 외에는 그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신방에 단둘이 남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이 실망하셨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멋쩍은 듯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시선에 익숙합니다. 이제 아무렇지도 않으니 선비님도 저를 편하게 대하세요. 명선아 씨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명선아 씨의 굳은 표정 뒤에 숨겨진 슬픔을 느꼈습니다. 부인께서 저를 어떻게 대하시든 상관없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저를 내쫓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더 이상 부모님이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명선아 씨의 슬픈 눈빛에 젊은 선비 이서준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일은 결코 없을 것이요. 부인을 구박하거나 흉보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요. 젊은 선비 이서준의 진심 어린 말에 명선아 씨의 굳었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2 사람은 진 대감 댁에서 며칠을 보낸 후 진 대감이 경성 근교에 새로 마련해준 아담한 새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처가의 넉넉한 도움 덕분에 생계 걱정 없이 오로지 학문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신부 명선아 씨는 집안 살림을 꼼꼼히 도맡아 하고 아버지 진 대감에게 물려받은 넓은 논밭도 부지런히 관리하며 남편 이서준을 정성껏 내조했습니다. 2년 후 젊은 선비 이서준은 마침내 과거의 장원 급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진 대감은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크게 잔치를 열고 기뻐하며 사위 이서준의 손을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하다, 사위. 장원 급제라니. 이 모든 것이 다 안사람 덕분입니다. 만약 아내가 저를 헌신적으로 보살펴주고 든든하게 뒷바라지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위 이서준은 공을 아내 명선아 씨에게 돌렸습니다. 그 후 명선아 씨는 슬하에 옥동자 아들을 낳아 진씨 가문에는 경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아내 명선아 씨와 함께 살수록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선아 씨는 넉넉하고 따뜻한 인품과 뛰어난 지혜와 리더십으로 집안을 평안하게 이끌었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높은 벼슬에 올랐고 훗날 임금의 곁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보조하는 요직인 좌승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경복궁 깊숙한 곳에 슬픈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임금 이현, 이임금의 하나뿐인 여동생 화한옹주가 꽃다운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자성대비, 자성왕대비는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의 잠겨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임금 이현은 어머니 자성대비 걱정에 밤낮으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자성대비는 임금에게 부디 슬픔을 딛고 국정을 돌보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임금은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임금 이현이 깊은 밤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상선나인이 급히 임금을 찾았습니다. 상선나인은 어린 궁녀를 데려와 떨리는 목소리로 고했습니다. 전하, 이 어린 궁녀아이가 죽은 화한옹주 마마님과 똑 닮은 여인을 경성 저작거리에서 보았다고 하옵니다. 뭐라?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임금 이현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다그쳐 물었습니다. 궁녀는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궁녀가 중전마마의 심부름으로 사가에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좌승지 부인이 돌아가신 화한옹주 마마님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임금 이현은 즉시 좌승지 부부를 대궐 안으로 불러들이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늦은 밤, 좌승지 부부 명선아 씨와 이서준은 영문도 모른 채 궁궐로 향했습니다. 임금 이현은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인의 두 손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 동생 화한옹주가 어떻게 이리 똑 닮을 수 있단 말이냐? 임금 이현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흐느꼈습니다. 임금은 곧바로 자성대비의 처소로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를 데려갔습니다. 자성대비는 침상에 누워있다가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를 마주하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명화야. 내 딸 명화가 아니냐. 어떻게 살아 돌아왔단 말이냐. 자성대비는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를 품에 꽉 끌어안고 하염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성대비는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를 친딸처럼 아끼고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놀랍게도 외모는 죽은 딸 화한옹주와 똑 닮았지만 성품은 전혀 달랐습니다. 옹주는 평소 성격이 까칠하고 심술궂었지만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넉살 좋고 마음 씀씀이가 넉넉했습니다. 자성대비는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를 통해 생전의 딸에게서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편안함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모녀처럼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가 궁궐 안에서 편안히 잠을 자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옆에 있던 궁녀에게 조심스럽게 요강을 청했습니다. 궁녀가 화려하게 장식된 금 요강을 공손히 가져오자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문득 과거 흉터 때문에 맺어질 뻔했던 혼례날 밤, 권신랑이 도망친 후 홀로 술에 취해 요강에 실수를 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갑자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인,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길래 홀로 웃으십니까? 곁에 있던 궁녀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어렸을 적 철없던 제 모습이 문득 떠올라서 잠시 웃었어요.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의 얼굴에는 흉터처럼 희미하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가 잔잔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 후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자성대비의 깊은 총애를 받으며 남편 이서준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 이서준은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정경 부인이 되어온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슬아의 세 아들을 낳아 모두 훌륭하게 키워냈고 박씨 가문은 더욱 번성하여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조선의 수도 경성 너른 기와집에 명문 양반 진씨 가문이 살았습니다. 진승지 대감, 진대감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가문으로 재산 또한 넉넉하여 경성 안팎으로 부유하기로 소문난 집안이었습니다. 진대감과 부인 박씨 사이에는 금지옥엽 외동딸 진명선, 진선아 아씨가 있었습니다. 명선아 씨는 어릴 적 무서운 천년두를 앓고 난 후 얼굴과 온몸에 얼근 흉터가 남았습니다. 곱지 않은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받았지만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명선아 씨가 20살 꽃다운 나이가 되자 진대감 부부는 딸의 혼처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자라지만 명선이의 혼처를 구하기가 이리 어려울 줄이야. 부인 박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근심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우리 진씨 가문이면 콧대 높은 명문가에서도 탐낼 줄 알았건만 딸아이의 흉터 소문이 벌써 파다하게 퍼진 모양이요. 진대감 또한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부부는 밤낮으로 고민하며 이름난 중매쟁이들을 불러 거금을 쥐어주며 좋은 혼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편 정작 혼례 당사자인 명선아 씨는 부모님의 걱정과는 달리 몸종 순이와 함께 경성 저작거리를 쏘다니기 일쑤였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비단 옷을 즐겨 입고 얼굴을 가리는 쓰개 치마도 없이 온갖 구경거리를 찾아다니며 해가 뉘엿뉘엿질 때쯤에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감마님께서 아씨께 집에서 조신하게 규방에 머무르라고 신신당부하셨잖아요. 몸종 순이는 애원했지만 명선아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잔소리는 이제 지겹지도 않아. 나는 원래 조신해. 밤마다 책을 읽고 술을 놓으니 얼마나 조신하니? 명선아 씨는 능글맞게 웃으며 순이를 타박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선아 씨가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또다시 밖으로 나가려 하자 몸종 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아씨, 제발 더도시라도 쓰시고 나가세요. 아씨 얼굴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싫어. 날씨도 더운데 답답하게 더옷은 무슨. 남들이 수군거리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신경 쓰지 않아. 신경 쓰면 속병만 생겨. 명선아 씨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당당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명선아 씨는 개의치 않고 활보하며 활기찬 경성의 풍경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대감 부부가 명선아 씨를 찾아와 뛸 듯이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명선아, 드디어 내 배필을 찾았다. 너에게 딱 맞는 짝이야. 누군데요? 경성 권세가 권태영 대감 댁의 둘째 아들이란다. 그 명문 권씨 가문에서 너를 며느리로 삼겠다고 했다. 진대감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권씨 가문은 경성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중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딸의 흉터 소문에도 불구하고 권씨 가문에서 혼례를 진행하겠다는 것에 진대감 부부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혼례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바깥 나들이를 좋아하던 명선아 씨도 부모님의 간곡한 성화에 못 이겨 집안에 틀어박혀 신부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드디어 혼례날, 권세 있는 두 가문의 혼례라온 경성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 진대감 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집안은 잔칫집처럼 시끌벅적하고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고 권대감의 둘째 아들 권민우, 권신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권신랑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표정 또한 밝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화려한 족두리와 원삼을 갖춰 입은 신부 명선아 씨가 가마에서 내리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신부에게 쏠렸습니다. 명선아 씨는 덩치가 컸고 얼굴의 흉터는 화려한 연지곤지에도 가려지지 않고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혼례가 시작되자 권신랑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졌습니다. 신부 명선아 씨의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보던 권신랑은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니 뒷걸음질 치다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못해. 저 여자랑 혼인 못해. 권신랑은 혼례식장을 뛰쳐나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혼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놈. 당장 잡아와. 권 대감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고 권씨 가문의 하인들이 권신랑을 쫓아갔습니다. 진 대감 부인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우리 딸 명선이 어떡해. 진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을 진정시키며 안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혼례식장은 수군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정작 신부인 명선아 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 대감 댁은 초상집과 다름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진 대감 부부는 분통을 터뜨리며 밤새도록 울분을 토했습니다. 혼례날 신랑이 도망치다니. 세상에 이런 망신이. 우리 가문 얼굴에 먹칠을 하다니. 권 대감은 진 대감 댁을 찾아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겨우 권신랑을 잡아왔지만 권신랑은 술에 잔뜩 취해 엉망진창이 된 몰골이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권신랑은 술에 취해 웅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조용히 마무리 짓읍시다. 진 대감은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 시각 명선아 씨의 신방에서는 신부 명선아 씨가 홀로 술상을 차려놓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술에 취한 명선아 씨는 코를 골며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진 대감 댁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권신랑이 또다시 도망친 것입니다. 나는 중이 될지언정 저 여자와는 절대 혼인 못해. 차라리 죽는 게 낫소. 권신랑은 울부짖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희 가문이 잘못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권 대감은 체념한 듯 말하고 하인들을 데리고 풀이 죽어 돌아갔습니다. 진 대감 부부는 망연자실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집안 이제 망했어. 망했어. 우리 딸 명선이는 이제 어떡해. 하지만 정작 딸 명선아 씨는 깊은 잠에 빠져 이 모든 소란스러운 일을 까맣게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권씨 가문에서 파혼을 정식으로 요구했고 진 대감은 울며 겨자 먹기로 파혼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명선아 씨의 혼사는 물거품이 되었고 진씨 가문은 경성팔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대감 부부는 시름시름 알아누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5년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흘렀습니다. 경성 사람들은 흉터 있는 신부 이야기는 잊었지만 진 대감 부부의 시름은 날마다 깊어만 갔습니다. 우리 딸 명선이를 언제까지 이렇게 늙게 놔둬야 하나? 평생 혼자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소? 부인 박 씨는 밤마다 한탄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도 어찌하고 싶소만 이미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을. 어느 집안에서 흉터투성이 우리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려 하겠소. 진 대감은 답답한 마음에 긴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선비 한 명이 진 대감 댁을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자신을 청운 마을에서 온 박선달이라고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제 제자 중에 아주 훌륭한 젊은이가 하나 있는데 집안은 몰락하여 가난하고 부모도 일찍 여의었지만 인품과 학식은 그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진 대감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재라면 어찌하여 아직 혼인을 못했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당장 끼니 있기도 힘든 형편이라 혼처를 구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박선달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젊은 선비를 만나보고 싶소. 대감은 박선달에게 청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 대감은 박선달과 함께 청운 마을로 젊은 선비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선비는 허름한 초가집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살이는 엉망이었지만 젊은 선비 이서준, 이선비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과연 스승 박선달의 말처럼 인품이 바르고 학식이 깊었습니다. 진 대감은 이선비에게 명선아 씨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조심스럽게 혼례를 제안했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깊이 생각에 잠기더니 어렵게 답했습니다. 혼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진 대감은 젊은 선비에게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명선아 씨를 구박하거나 함부로 내쫓지 말 것. 둘째, 명선아 씨를 고생시키지 않도록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진씨 가문에서 넉넉히 지원해 줄 것. 젊은 선비 이서준은 진 대감의 두 가지 조건을 굳게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는 경성 외곽의 작은 암자에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혼례식에는 진 대감 부부와 박선달 스승 외에는 그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신방에 단둘이 남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이 실망하셨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멋쩍은 듯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시선에 익숙합니다. 이제 아무렇지도 않으니 선비님도 저를 편하게 대하세요. 명선아 씨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명선아 씨의 굳은 표정 뒤에 숨겨진 슬픔을 느꼈습니다. 부인께서 저를 어떻게 대하시든 상관없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저를 내쫓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더 이상 부모님이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명선아 씨의 슬픈 눈빛에 젊은 선비 이서준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일은 결코 없을 것이요. 부인을 구박하거나 흉보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요. 젊은 선비 이서준의 진심 어린 말에 명선아 씨의 굳었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진 대감 댁에서 며칠을 보낸 후 진 대감이 경성 근교에 새로 마련해준 아담한 새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처가의 넉넉한 도움 덕분에 생계 걱정 없이 오로지 학문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신부 명선아 씨는 집안 살림을 꼼꼼히 도맡아 하고 아버지 진 대감에게 물려받은 넓은 논밭도 부지런히 관리하며 남편 이서준을 정성껏 내조했습니다. 2년 후 젊은 선비 이서준은 마침내 과거의 장원 급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진 대감은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크게 잔치를 열고 기뻐하며 사위 이서준의 손을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하다, 사위. 장원 급제라니. 이 모든 것이 다 안사람 덕분입니다. 만약 아내가 저를 헌신적으로 보살펴주고 든든하게 뒷바라지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위 이서준은 공을 아내 명선아 씨에게 돌렸습니다. 그 후 명선아 씨는 슬아의 옥동자 아들을 낳아 진씨 가문에는 경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아내 명선아 씨와 함께 살수록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선아 씨는 넉넉하고 따뜻한 인품과 뛰어난 지혜와 리더십으로 집안을 평안하게 이끌었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높은 벼슬에 올랐고 훗날 임금의 곁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보조하는 요직인 좌승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경복궁 깊숙한 곳에 슬픈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임금 이현, 이임금의 하나뿐인 여동생 화한옹주가 꽃다운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자성왕 대비는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의 잠겨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임금 이현은 어머니 자성대비 걱정에 밤낮으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자성대비는 임금에게 부디 슬픔을 딛고 국정을 돌보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임금은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임금 이현이 깊은 밤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상선나인이 급히 임금을 찾았습니다. 상선나인은 어린 궁녀를 데려와 떨리는 목소리로 고했습니다. 전하, 이 어린 궁녀아이가 죽은 화한옹주 마마님과 똑 닮은 여인을 경성 저작거리에서 보았다고 하옵니다. 뭐라?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임금 이현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다그쳐 물었습니다. 궁녀는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궁녀가 중전마마의 심부름으로 사가에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좌승지 부인이 돌아가신 화한옹주 마마님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임금 이현은 즉시 좌승지 부부를 대궐 안으로 불러들이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늦은 밤, 좌승지 부부 명선아 씨와 이서준은 영문도 모른 채 궁궐로 향했습니다. 임금 이현은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인의 두 손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 동생 화한옹주가 어떻게 이리 똑 닮을 수 있단 말이냐? 임금 이현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흐느꼈습니다. 임금은 곧바로 자성대비의 처소로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를 데려갔습니다. 자성대비는 침상에 누워있다가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를 마주하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명화야. 내 딸 명화가 아니냐. 어떻게 살아 돌아왔단 말이냐. 자성대비는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를 품에 꽉 끌어안고 하염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성대비는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를 친딸처럼 아끼고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놀랍게도 외모는 죽은 딸 화한옹주와 똑 닮았지만 성품은 전혀 달랐습니다. 옹주는 평소 성격이 까칠하고 심술궂었지만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넉살 좋고 마음 씀씀이가 넉넉했습니다. 자성대비는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를 통해 생전의 딸에게서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편안함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모녀처럼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가 궁궐 안에서 편안히 잠을 자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옆에 있던 궁녀에게 조심스럽게 요강을 청했습니다. 궁녀가 화려하게 장식된 금 요강을 공손히 가져오자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문득 과거 흉터 때문에 맺어질 뻔했던 혼례날 밤, 권신랑이 도망친 후 홀로 술에 취해 요강에 실수를 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갑자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인,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길래 홀로 웃으십니까? 곁에 있던 궁녀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어렸을 적 철없던 제 모습이 문득 떠올라서 잠시 웃었어요.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의 얼굴에는 흉터처럼 희미하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가 잔잔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 후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자성 대비의 깊은 총애를 받으며 남편 이서준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 이서준은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정경 부인이 되어온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슬아의 세 아들을 낳아 모두 훌륭하게 키워냈고 박씨 가문은 더욱 번성하여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조선의 수도 경성 너른 기와집에 명문 양반 진씨 가문이 살았습니다. 진승지 대감, 진대감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가문으로 재산 또한 넉넉하여 경성 안팎으로 부유하기로 소문난 집안이었습니다. 진대감과 부인 박씨 사이에는 금지옥엽 외동딸 진명선, 진선아 아씨가 있었습니다. 명선아 씨는 어릴 적 무서운 천년두를 앓고 난 후 얼굴과 온몸에 얽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곱지 않은 외모 때문에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받았지만 부모님의 애틋한 사랑 속에서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명선아 씨가 20살 꽃다운 나이가 되자 진대감 부부는 딸의 혼처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자라지만 명선이의 혼처를 구하기가 이리 어려울 줄이야. 부인 박 씨는 깊은 한숨을 쉬며 근심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요. 우리 진씨 가문이면 콧대 높은 명문가에서도 탐낼 줄 알았건만 딸아이의 흉터 소문이 벌써 파다하게 퍼진 모양이요. 진대감 또한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부부는 밤낮으로 고민하며 이름난 중매쟁이들을 불러 거금을 쥐어주며 좋은 혼처를 찾아 나섰습니다. 한편 정작 혼례 당사자인 명선아 씨는 부모님의 걱정과는 달리 몸종 순이와 함께 경성 저작거리를 쏘다니기 일쑤였습니다. 화려한 색감의 비단 옷을 즐겨 입고 얼굴을 가리는 쓰개 치마도 없이 온갖 구경거리를 찾아다니며 해가 뉘엿뉘엿질 때쯤에야 집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아씨, 이러시면 안 됩니다. 대감마님께서 아씨께 집에서 조신하게 규방에 머무르라고 신신당부하셨잖아요. 몸종 순이는 애원했지만 명선아 씨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이야. 잔소리는 이제 지겹지도 않아. 나는 원래 조신해. 밤마다 책을 읽고 술을 놓으니 얼마나 조신하니? 명선아 씨는 능글맞게 웃으며 순이를 타박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명선아 씨가 아침 식사를 마치자마자 또다시 밖으로 나가려 하자 몸종 순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시 한번 간청했습니다. 아씨, 제발 더도시라도 쓰시고 나가세요. 아씨 얼굴 때문에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싫어. 날씨도 더운데 답답하게 더옷은 무슨. 남들이 수군거리는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신경 쓰지 않아. 신경 쓰면 속병만 생겨. 명선아 씨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당당하게 집을 나섰습니다. 저작거리 사람들은 여전히 수군거렸지만 명선아 씨는 개의치 않고 활보하며 활기찬 경성의 풍경을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대감 부부가 명선아 씨를 찾아와 뛸 듯이 기쁜 얼굴로 말했습니다. 명선아, 드디어 내 배필을 찾았다. 너에게 딱 맞는 짝이야. 누군데요? 경성 권세가 권태영 대감 댁의 둘째 아들이란다. 그 명문 권씨 가문에서 너를 며느리로 삼겠다고 했다. 진대감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권씨 가문은 경성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중의 명문 가문이었습니다. 딸의 흉터 소문에도 불구하고 권씨 가문에서 혼례를 진행하겠다는 것에 진대감 부부는 감격하여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혼례 준비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바깥 나들이를 좋아하던 명선아 씨도 부모님의 간곡한 성화에 못 이겨 집안에 틀어박혀 신부 수업을 받아야 했습니다. 드디어 혼례날, 권세 있는 두 가문의 혼례라 온 경성에 명망 있는 사람들이 진대감 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집안은 잔칫집처럼 시끌벅적하고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혼례식이 시작되고 권 대감의 둘째 아들 권민우, 권신랑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권신랑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주변 하객들의 표정 또한 밝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화려한 족두리와 원삼을 갖춰 입은 신부 명선아 씨가 가마에서 내리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신부에게 쏠렸습니다. 명선아 씨는 덩치가 컸고 얼굴의 흉터는 화려한 연지곤지에도 가려지지 않고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혼례가 시작되자 권신랑의 얼굴은 점점 더 일그러졌습니다. 신부 명선아 씨의 얼굴을 힐끗힐끗 쳐다보던 권신랑은 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더니 뒷걸음질 치다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못해. 저 여자랑 혼인 못해. 권신랑은 혼례식장을 뛰쳐나가 도망쳐 버렸습니다. 혼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놈! 당장 잡아와! 권 대감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소리쳤고 권씨 가문의 하인들이 권신랑을 쫓아갔습니다. 진 대감 부인은 충격으로 그 자리에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우리 딸 명선이 어떡해. 진 대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부인을 진정시키며 안으로 옮기게 했습니다. 혼례식장은 수군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정작 신부인 명선아 씨는 덤덤한 표정으로 꼿꼿이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 대감 댁은 초상집과 다름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진 대감 부부는 분통을 터뜨리며 밤새도록 울분을 토했습니다. 혼례날 신랑이 도망치다니. 세상에 이런 망신이. 우리 가문 얼굴에 먹칠을 하다니. 권 대감은 진 대감 댁을 찾아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첫째 아들이 겨우 권신랑을 잡아왔지만 권신랑은 술에 잔뜩 취해 엉망진창이 된 몰골이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권신랑은 술에 취해 웅얼거렸습니다. 이제 그만 조용히 마무리 짓읍시다. 진 대감은 더 이상 화를 내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쉬었습니다. 그 시각 명선아 씨의 신방에서는 신부 명선아 씨가 홀로 술상을 차려놓고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깊은 밤, 술에 취한 명선아 씨는 코를 골며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녘, 진 대감 댁이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권신랑이 또다시 도망친 것입니다. 나는 중이 될지언정 저 여자와는 절대 혼인 못해. 차라리 죽는 게 낫소. 권신랑은 울부짖으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희 가문이 잘못했습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권 대감은 체념한 듯 말하고 하인들을 데리고 풀이 죽어 돌아갔습니다. 진 대감 부부는 망연자실 주저앉았습니다. 우리 집안 이제 망했어. 망했어. 우리 딸 명선이는 이제 어떡해. 하지만 정작 딸 명선아 씨는 깊은 잠에 빠져 이 모든 소란스러운 일을 까맣게 알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권씨 가문에서 파혼을 정식으로 요구했고 진 대감은 울며 겨자 먹기로 파혼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명선아 씨의 혼사는 물거품이 되었고 진씨 가문은 경성팔도의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대감 부부는 시름시름 알아누웠습니다. 세월이 흘러 5년이라는 시간이 덧없이 흘렀습니다. 경성 사람들은 흉터 있는 신부 이야기는 잊었지만 진 대감 부부의 시름은 날마다 깊어만 갔습니다. 우리 딸 명선이를 언제까지 이렇게 늙게 놔둬야 하나? 평생 혼자 살게 할 수는 없지 않소? 부인 박 씨는 밤마다 한탄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도 어찌하고 싶소만 이미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을.
어느 집안에서 흉터투성이 우리 딸을 며느리로 맞이하려 하겠소. 진 대감은 답답한 마음에 긴 한숨만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늙은 선비 한 명이 진 대감 댁을 찾아왔습니다. 선비는 자신을 청운 마을에서 온 박선달이라고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제 제자 중에 아주 훌륭한 젊은이가 하나 있는데 집안은 몰락하여 가난하고 부모도 일찍 여의었지만 인품과 학식은 그 누구보다 뛰어납니다. 진 대감은 반신반의하며 물었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인재라면 어찌하여 아직 혼인을 못했소?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당장 끼니 있기도 힘든 형편이라 혼처를 구하기 어려운 모양입니다. 박선달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젊은 선비를 만나보고 싶소. 대감은 박선달에게 청했습니다. 그날 오후 진 대감은 박선달과 함께 청운 마을로 젊은 선비를 찾아갔습니다. 젊은 선비는 허름한 초가집에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살이는 엉망이었지만 젊은 선비 이서준, 이선비와 이야기를 나눠보니 과연 스승 박선달의 말처럼 인품이 바르고 학식이 깊었습니다. 진 대감은 이선비에게 명선아 씨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고 조심스럽게 혼례를 제안했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깊이 생각에 잠기더니 어렵게 답했습니다. 혼례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진 대감은 젊은 선비에게 두 가지 조건을 걸었습니다. 첫째, 무슨 일이 있어도 명선아 씨를 구박하거나 함부로 내쫓지 말 것. 둘째, 명선아 씨를 고생시키지 않도록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진씨 가문에서 넉넉히 지원해 줄 것. 젊은 선비 이서준은 진 대감의 두 가지 조건을 굳게 약속했습니다. 두 사람의 혼례는 경성 외곽의 작은 암자에서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혼례식에는 진 대감 부부와 박선달 스승 외에는 그 누구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신방에 단둘이 남게 되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많이 실망하셨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멋쩍은 듯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늘 이런 시선에 익숙합니다. 이제 아무렇지도 않으니 선비님도 저를 편하게 대하세요. 명선아 씨는 애써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명선아 씨의 굳은 표정 뒤에 숨겨진 슬픔을 느꼈습니다. 부인께서 저를 어떻게 대하시든 상관없지만 한 가지만 약속해 주세요. 저를 내쫓지 않으시겠다는 약속. 더 이상 부모님이 저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모습을 볼 수 없어요. 명선아 씨의 슬픈 눈빛에 젊은 선비 이서준은 그녀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싶다는 간절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일은 결코 없을 것이요. 부인을 구박하거나 흉보거나 가볍게 여기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요. 젊은 선비 이서준의 진심 어린 말에 명선아 씨의 굳었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은 진 대감 댁에서 며칠을 보낸 후 진 대감이 경성 근교에 새로 마련해준 아담한 새 집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처가의 넉넉한 도움 덕분에 생계 걱정 없이 오로지 학문에만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신부 명선아 씨는 집안 살림을 꼼꼼히 도맡아 하고 아버지 진 대감에게 물려받은 넓은 논밭도 부지런히 관리하며 남편 이서준을 정성껏 내조했습니다. 2년 후 젊은 선비 이서준은 마침내 과거의 장원 급제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진 대감은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크게 잔치를 열고 기뻐하며 사위 이서준의 손을 잡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하다, 사위. 장원 급제라니. 이 모든 것이 다 안사람 덕분입니다. 만약 아내가 저를 헌신적으로 보살펴주고 든든하게 뒷바라지해주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과거에 급제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위 이서준은 공을 아내 명선아 씨에게 돌렸습니다.
그 후 명선아 씨는 슬아의 옥동자 아들을 낳아 진씨 가문에는 경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아내 명선아 씨와 함께 살수록 그녀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명선아 씨는 넉넉하고 따뜻한 인품과 뛰어난 지혜와 리더십으로 집안을 평안하게 이끌었습니다. 젊은 선비 이서준은 승승장구하여 마침내 높은 벼슬에 올랐고 훗날 임금의 곁에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보조하는 요직인 좌승지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경복궁 깊숙한 곳에 슬픈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임금 이현, 이임금의 하나뿐인 여동생 화한옹주가 꽃다운 나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자성대비, 자성왕대비는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의 잠겨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임금 이현은 어머니 자성대비 걱정에 밤낮으로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자성대비는 임금에게 부디 슬픔을 딛고 국정을 돌보라고 간곡히 부탁했지만 임금은 도저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임금 이현이 깊은 밤 잠자리에 누워 있는데 밖에서 상선나인이 급히 임금을 찾았습니다. 상선나인은 어린 궁녀를 데려와 떨리는 목소리로 고했습니다. 전하, 이 어린 궁녀아이가 죽은 화한옹주 마마님과 똑 닮은 여인을 경성 저작거리에서 보았다고 하옵니다. 뭐라? 그게 대체 무슨 말이냐? 임금 이현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나 다그쳐 물었습니다. 궁녀는 자초지종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궁녀가 중전마마의 심부름으로 사가에 갔다가 우연히 마주친 좌승지 부인이 돌아가신 화한옹주 마마님과 너무나 흡사하게 닮아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임금 이현은 즉시 좌승지 부부를 대궐 안으로 불러들이라는 어명을 내렸습니다. 늦은 밤, 좌승지 부부 명선아 씨와 이서준은 영문도 모른 채 궁궐로 향했습니다. 임금 이현은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부인의 두 손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내 동생 화한옹주가 어떻게 이리 똑 닮을 수 있단 말이냐? 임금 이현은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흐느꼈습니다. 임금은 곧바로 자성대비의 처소로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를 데려갔습니다. 자성대비는 침상에 누워있다가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를 마주하자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명화야. 내 딸 명화가 아니냐. 어떻게 살아 돌아왔단 말이냐. 자성대비는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를 품에 꽉 끌어안고 하염없이 오열했습니다. 자성대비는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를 친딸처럼 아끼고 극진히 사랑했습니다. 놀랍게도 외모는 죽은 딸 화한옹주와 똑 닮았지만 성품은 전혀 달랐습니다. 옹주는 평소 성격이 까칠하고 심술궂었지만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넉살 좋고 마음 씀씀이가 넉넉했습니다. 자성대비는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를 통해 생전의 딸에게서 제대로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편안함을 비로소 느끼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금세 친모녀처럼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가 궁궐 안에서 편안히 잠을 자다가 갑자기 소변이 마려워 옆에 있던 궁녀에게 조심스럽게 요강을 청했습니다. 궁녀가 화려하게 장식된 금 요강을 공손히 가져오자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문득 과거 흉터 때문에 맺어질 뻔했던 혼례날 밤, 권신랑이 도망친 후 홀로 술에 취해 요강에 실수를 했던 부끄러운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갑자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소리 없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인, 무슨 좋은 일이 있으시길래 홀로 웃으십니까? 곁에 있던 궁녀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옛날 어렸을 적 철없던 제 모습이 문득 떠올라서 잠시 웃었어요.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의 얼굴에는 흉터처럼 희미하지만 따뜻하고 행복한 미소가 잔잔하게 번져나갔습니다. 그 후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자성 대비의 깊은 총애를 받으며 남편 이서준과 함께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남편 이서준은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고 좌승지 부인 명선아 씨는 정경 부인이 되어온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슬아의 세 아들을 낳아 모두 훌륭하게 키워냈고 박씨 가문은 더욱 번성하여 조선 팔도의 이름을 떨치게 되었습니다. 옛날 아주 먼 옛날 조선의 수도 경성 너른 기와집에 명문 양반 진씨 가문이 살았습니다. 진승지 대감, 진대감은 대대로 벼슬을 지낸 가문으로 재산 또한 넉넉하여 경성 안팎으로 부유하기로 소문난 집안이었습니다. 진 대감과 부인 박씨 사이에는